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24년 1월 4일입니다. 벌써 사흘이 지났네요. 시간 빠르죠? 새해 결심은 잘 지키셨어요? 사흘 동안 지키셨으면 성공하신 거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으니까 오늘 다시 결심하세요. 다시 결심하시고 사흘 더 지키고, 이렇게 사흘에 한 번씩 결심하시면 계속 지키실 수 있고, 혹시 못 지키셨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결심하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입니다.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당한 사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뒤에 제가 그날, 어제, 오늘까지도 유튜브하고 카카오톡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들인데, 뭐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피의자, 그러니까 피습했던 그 범행을 하려고 했던 피의자, 그 사람이 이 당 소속이다, 저 당 소속이다. 당적을 둘러싸고 막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게 필요한 논쟁인가요? 이거 당적이 무슨 상관이 있죠? 범죄자인데.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로 유통을 시키고 그걸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퍼나르시고 이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영상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피의자를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계속 정치 유튜브를 보고 계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어디 동네 가게 갈 때도 큰 소리로 스마트폰에 유튜브 틀어놓고 정치 얘기 듣고 있는 거를 목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정치 이야기 계속 듣고 뭐 누군가는 악마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 듣다 보면 그 사람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 범죄까지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피의자가 경찰에서 이재명이 싫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재명 대표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극단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보통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그런 영상 시청하는 분들이 그런 영상 만드는 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해주면 시청해줄수록 매출이 생기니까 광고 매출이 생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로 테러, 폭력이 정치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하는 게 아닌가 아주 깊이 걱정이 됩니다. 로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10명 중에서 4명이 나와 관점이 같은 뉴스를 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점이 같은.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가 아니고 관점이 같은 뉴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핀란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10명 중에서 1명만 나하고 관점이 같은 뉴스를 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어쩐지 편향적인 뉴스를 선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 소비 부추기는 게 사실 상당 부분이 유튜브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어쩌다 끌려서 극단적인 얘기하는 영상 한번 보고 나면 어쩌면 호기심에서 클릭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천 영상으로 비슷한 게 뜨면서 계속 보다 보면 점점점 심한 게 나옵니다. 그 알고리즘 정말 좋지 않은데 거기 지배되기 굉장히 쉽고요. 사실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셔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시청 기록 지우시면은 그게 좀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시청 기록 아예 안 하게 하면 추천 영상 자체가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찾아서 보냐? 검색하시거나 보고 싶은 재생 목록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것처럼 원하는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 원하는 목록에서 이야기하는 영상만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든지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같이 공범이 돼서 극단적인 얘기를 퍼뜨리면서 우리의 두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금 우리가 정치의 극단적인 행태를 완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경제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게 많은데 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중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인데요. 회사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업 이사진에 노동자 대표를 앉힌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이사제 원래 독일에서 시작한 거고 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건데
그걸 중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거죠.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앉힌다. 근데 이게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중국에 진출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이 정말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인 노동자들 임원으로 받아들여서 잘 경영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얘기인데요. 사상 최초로 미국 테슬라가 중국의 비아드라는 전기차 회사한테 분기별 판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중국 차는 사실 값싼 짝퉁차 같은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국 안에서는 중국 정부가 키워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좋은 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전기차를 그 기점으로 해서 이 판도를 뒤집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양으로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 질적으로도 선진국들 따라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대근 한국일보 기자하고 얘기 나눴었는데요. 피크 코리아를 지나서 조금 추락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중국은 피크 차이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경계심이 바짝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인공지능 이야기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인간 활동 데이터로 수명을 맞췄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이게 네이처지, 자매진 네이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 발표된 겁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덴마크 국민들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수명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의 수명을 인공지능이 맞췄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요즘 챗GPT 같은 그런 LLM,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떤 복지 정책에서 어떤 보조금을 타갔는지, 경제활동 뭐 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살지 예측했다는 건데요. 뭐 사고사나 심장마비 이런 건 예측을 못했지만 자연사는 상당 부분 예측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AI 시대에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요. 미디어앤솔루션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나요? 혹시 어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세요? 아이폰인가요? 아니면 갤럭시인가요? 네, 이게 그 세대별로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가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20대는 아이폰, 뭐 70대는 갤럭시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20대의 아이폰 점유율이 무려 65%나 되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로 3명 중에 2명이 아이폰을 쓴다는 거죠. 70대로 맨 밑에 70대로 보면 이제 아직 LG폰 쓰는 분도 많고 특히 이제 20대와 30대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이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이고요. 오렌지색이 아이폰입니다. 이제 세대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폰 점유율이 한국 전체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이 저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10년 가까이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게 추적 조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40대나 50대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갤럭시 폰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20대와 10대로 내려갈수록 아이폰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20대에는 그 15%밖에 안 됐는데 이게 4배 가까이 뛰어올랐고요. 물론 10년 전 20대가 지금은 30대가 됐죠. 갤럭시 폰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40대만 돼도 갤럭시 폰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10년 전이라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오렌지색이 갤럭시 폰이고요. 오렌지색이 아이폰이고요. 보라색이 갤럭시 폰인데
두 개 서로 이제 자리를 완전 맞바꾼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7월 기준으로 아이폰이 65%나 되죠. 아, 그래요. 근데 뭐 이러다 보면은 어차피 20대가 30대 되고 예. 30대가 40대 예. 되고 그러면 점점점 아이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면 굉장히 스마트폰의 취향이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래 청소년들도 많이 그런가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오면서 점점 이게 약간 이제 20대 이하인데 18세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대로 내려가면 거의 한반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이폰을 쓴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 대화에 낄 수가 없다. 지금 어른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아이폰에는 이제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메시지는 이제 문자 메시지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이폰끼리는 요금이 나가지 않는 무료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용 문자 메시지는 아이폰끼리 서로 무료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카카오톡을 깔지 않아도 아이폰끼리 무료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폰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돈 나가는 메시지는 녹색으로 뜨고 돈이 맞아요. 안 나가는 아이메시지는 파란색으로 뜨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신뢰나 어떤 소속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이폰이 아니면 그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할 때는 유료로 메시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 서로 꺼리게 되거나 이제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저도 예전부터 아이폰을 계속 썼는데요. 네. 그거 사실 처음에 회사에서 사주는 바람에 네네. 쓰기 시작하고 계속 쓰게 됐는데, 문자 보낼 때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기자 생활할 때 취재를 많이 하니까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한테 네. 보내면 대부분 아이폰 색깔의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제 뭐 중고 거래를 할 때,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묘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또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인들은 상대방이 아이메시지를 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0대들은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또 동아리를 서로 이제 커뮤니티 형성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 연령별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혹시 성별로도 성별로도 다른가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놀랍게도 20대 여성이 특히 아이폰 선호가 굉장히 높고요. 20대 그래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또 갤럭시 폰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묘하게도 재작년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었잖아요. 특히 그때 이제 20대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율 높았고 또 윤석열 지지율 높았는데, 보시면 거의 이 정치적 성향과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죠. 빨간색이 여성이고 파란색이 남성입니다. 격차가 굉장히 큰데도 실제로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이걸 보면 물론 여성은 이미 58% 4년 전부터 58%였고요. 남성은 거의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여성이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여성이.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폰 선호가 남성들에게도 옮겨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치적 성향과도 미묘하게도 연동이 된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갤럭시 이용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의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다만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 격차가 좀 좁혀지는 추세, 그리고 20대 남성들도 빠른 속도로 아이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래프 보면요. 네. 여성들이 먼저 옮겨가고 남성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그런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은 아이폰끼리 또 통하는 그들만의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이제 사실 MBTI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교한, 이건 갤럽 조사와 달리 정교한 조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 보면 정치적 성향과 스마트폰 점유율을 좀 이제 설문을 물어봤더니 이건 또 엇갈리게도 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아이폰 점유율이 좀 높더라라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들을 너무 신뢰할 수는 없는 게, 전체로 보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갤럭시 폰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아주 정교한 조사는 아니다. 또 특히 이게 그 세대별,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저 조사가 이제 한 대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 반영이 좀 높다 보니 20대 남성들의 보수적 성향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거는 약간 네.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네, 보수 진보를 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본 것 같은데요. 보수 성향인 사람들의 사용률을 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갤럭시 사용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에서 아이폰 이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 자체가 이 표본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다. 아마도 10대와 20대, 30대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20대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어떤 폰을 쓰느냐를 가지고 정치 성향을 구분짓기는 아직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또 한겨레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역시 아무래도 이제 한번 이제 좀 그 아주 정교하진 않다. 뭐 MBTI 같은 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네. 그렇지만 20대 여성은 굉장히 많이 쓰고 남성은 뒤따라가면서 쓰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치 성향은 또 20대 여성 남성이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관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소비 패턴과 정치 성향이 지금 이제 옛날에는 또 어떤 어느 정도 연령에 따라 균일한 그런 집단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들 보는 것도 다르고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의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사고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20대와 40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될 수는 있겠다. 그렇죠. 뭔가 폰으로 드러나는 그 취향 공동체가 그렇죠. 서로 다른데 압도적으로 사실 아이폰을 많이 쓰는 세대와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 그리고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그리고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빠져있는 세대와 아이폰이 아닌 사람을 끼워주지 않는 그런 세대 사이에 굉장히 큰 장벽들이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폰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는 사실 이제 여전히 그 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과 인도 등 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들에서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세대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이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Z세대 2012년생까지는 여기서도 이제 주황색이 오렌지색이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아이폰 선호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글로벌하게는 여전히 안드로이드 폰이 점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아지고 밀레니얼과 젊은 세대로 올수록 아이폰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현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20대 여성이 주도하고 20대 남성이 따라가는 양상으로 그리고 10대로 내려가면 그런 점유율의 편중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포인트가 뭘까? 갤럭시보다 나은 게 뭐죠? 아이폰이? 사실 이제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약간 이제 패션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좋아했던 게 일단 스펙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카메라가 좋아졌다. 그렇죠. 맞아요. 뭐 속도가 빨라졌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스펙의 경쟁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강정수 박사님 이야기 주시겠지만 이제 AI 경쟁이 또 벌어질 텐데 네네네. 사람들이 스펙이 좋기 때문에 넷만 화소라서 우리 화소도 지금 이제 의미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펙의 경쟁은 사실 20대 여성들에게 큰 의미는 없다. 한편으로는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또 아이폰이 또 인스타그램에 찍기 또 색감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그런 소셜 미디어에 쓰려면 아이폰을 써야 된다. 이게 카메라 성능보다는 색감과 어떤 취향의 차이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메시지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또 락인 효과도 있겠죠. 아이폰을 쓰게 되면 맥북을 쓰게 되면 또 아이폰이랑 연동이 되고 애플워치는 또 갤럭시 연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아니면 맥북이나 아이패드끼리는 서로 이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파일 공유 같은 게 쉽기 때문에 그런 이제 락인 한번 들어가면 묶이게 되는 거죠. 한번 아이폰을 사게 되면 아이패드를 사게 되고 또 갤럭시 이런 맥북을 사게 되고요. 그런 이제 상호 연결성 또
한번 아이클라우드에 빠져들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이폰 생태계를 굉장히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겠습니다. 실제 빠져나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그렇죠. 쓰다가 한번 바꿔봤는데 네. 노트북도 바꾸기 어려워요. 노트북도 다 연동이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쓰던 거 계속 쓰게 되고 또 아이폰 이용자들의 또 묘한 자부심 그리고 또 약간 한국에서 이제 갤럭시 폰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런 세대 간 어떤 그 취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옮겨가는 사람 거의 없고 갤럭시에서 아이폰 옮겨가는 사람 많고 실제 그래요? 그렇죠. 또 다른 아마 그림 준비했는데요. 그 영국 조사업체에서 이걸 이제 한국 이용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첫 스마트폰을 뭘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85%가 첫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 중에 갤럭시가 그리고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값싼 안드로이드 폰을 사주기도 하고 누가 쓰던 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은 상당 부분 절반 정도가 아이폰을 옮겨갔고요. 근데 아이폰을 쓰던 사람은 몇 년 뒤에도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90% 이상이 여전히 아이폰을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들은 옮겨가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들은 한 절반 정도가 이미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 수 있지만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가기 어렵고 한번 아이폰으로 옮겨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의 아이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성이 Z 플립으로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는 질문을 어떤 분이 맛밤님이 주셨는데요. 많이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뭐 판매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그 늘어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40대, 40대, 50대 어떤 이제 약간 그 스펙이나 아니면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보다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이 아까 말씀드린 것 패션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도구이기도 한데 이게 내가 정말 멋진 폰, 최신 폰을 썼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폰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동료 집단에 포함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건 정말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갤럭시 폰을 쓰면 그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다. 갤럭시 폰을 쓰면 약간 서먹서먹해지거나 어떤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이런 아이폰의 어떤 그런 이 해자를 더 깊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걱정되네요. 전 삼성이 걱정되는데 네. 삼성 걱정하는 게 너무 배부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렇죠. 대표 기업이고 그렇죠. 글로벌 1위 업체였는데 글로벌리 한국이 갤럭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고 여전히 한국 자부심이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폰 정말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이건 잘 만드느냐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취향 상품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도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한국에서 아이폰이 인기가 없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되고 또 이제 삼성페이처럼 페이가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케이블 또 아이폰 이용자들이 제일 또 이제 그 곤혹스러워했던 게 케이블 구하는 거. 네네. 술집이나 밥 먹으러 와서 아이폰 충전돼요라고 늘 물어봐야 되잖아요. 갤럭시 폰은 물어보지 않거든요. 어디든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케이블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14가 나오면서 통화 녹음은 지금 이제 SK텔레콤에서 앱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A-라고 있죠. 예,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통화를 하면 녹음도 되고 텍스트로 풀어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KT나 LG에서도 도입이 될 것 같고요. 페이도 지금 애플페이가 부분적이지만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됐고요. 또 USB-C 포트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옛날처럼 그 케이블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많이 늘어나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유일하게 꿀렸던 게 이제 그런 케이블과 충전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이용할 때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또 우리는 통화 녹음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늘 이제 통화 녹음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또 생각이 또 다르던데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 했죠.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폰을 가지고 누가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꺼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내 대화를 어떤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 없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대화를 함부로 몰래 녹음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통화 녹음을 해야 된다면 기자들이 통화 녹음을 해야 된다면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사실은 디폴트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그 갤럭시의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애플이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먹힐 만한 그런 마케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급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애플은 성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보안이나 뭐 네. 통화 녹음 이런 부분에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화해서 젊은 층에게 소구하고 있다. 삼성은 좀 억울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애플은 그렇게 이제 닫힌 생태계고 안드로이드는 삼성이나 맞아요. 안드로이드 폰은 모든 스마트폰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와 차이 또 사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도 굉장히 많죠. 네. 많고 삼성전자는 사실 스펙이나 아니면 성능이나 뭐 완전히 뛰어난 핸드폰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스펙의 경쟁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핸드폰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마 올해 나올 신제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우리 피크 코리아 뭐 우리 이제 하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는데 피크 갤럭시라는 생각도 드네요. 삼성이 또 같이 이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 하지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여전히 갤럭시볼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당분간 갈 거다. 새로 진입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아이폰을 쓴다는 게 뭐 청소년 고민입니다. 청년들. 네.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을 내놨을 때 애플 앱스토어는 폐쇄형이다. 그러면서 네. 구글이 개방형, 우리는 열린 이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네. 하면서 생태계를 내놓은 게 안드로이드고 거기 참여한 게 사실 삼성이잖아요. 네. 그게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그 애플 앱스토어라는 게 되게 폐쇄적인 데다가 사실 은근히 또 경쟁사인 구글의 앱이라든가 자기들과 좀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앱들을 약간 이제 등록을 안 시켜준다거나 그런 이제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그런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막는군요. 교묘하게 많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애플이니까 용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어떤 게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 삼성이 피크인가 하고 그 안드로이드 이 열린 생태계 실험은 실패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재밌죠.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지금까지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여러분 AI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요거 어디 쓰세요? 전화할 때? 뭐 SNS 할 때? 뭐 카톡 보내고 이럴 때 쓰시죠? 뉴스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우리한테 챗GPT라는 녀석이 새로 등장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얘는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도 하고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 뭐 코드 짜가지고 실행도 시키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얘하고 결합되면 스마트폰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오늘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우리 경제에서 그 상황을 감당하고 경쟁력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코어 미디어 총괄 에디터 맡고 계시고요. AI 전문가이신데
AI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지난번에 테슬라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거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중국의 비야드가 네, 이겼죠. 4분기에 판매량이 더 테슬라보다 많다고. 네, 이거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올해 예측되는 것이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이 약 800만 대입니다. 대단히 전기차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 미국은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될 거고, 유럽이 한 300만 대라는 건데요. 물론 테슬라도 중국에 나가 있지만 이 800만 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대중화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모델 S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그러니까 즉 중저가 뭐 이제 조금 고급형인 모델 3라든지 모델 Y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2025년에 모델 일명 모델 2가 나와서 2만 달러대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야디 같은 경우는 아래부터 올라갔거든요. 아래부터 올라가면서 가장 비싼 게 모델 3하고 준하는 C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히트작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C걸이라고 해서 근데 제품도 좋았어요. 근데 $10,000에서 $15,000예요. 이런 전기차가 근데 그냥 탈만한 거 아닐까? 옛날에 후황이 뭐 이렇게 좀 나왔던 전기차들 보면은 윈도우도 손으로 막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쫓아오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로 따지면 아반떼급 정도 되는 거예요? 아반떼보다 더 저렴한 거죠. 더 1,000만 원, 뭐 한 1,5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제품 품질급은 어때요? 그 품질급에서는 C걸도 되게 좋은 평가를 갖고 네, 있어서 제가 좋은 직접 평가를 타보지는 받고 않아서 있어요. 말씀을 좀 네네네. 드리기 어려운데, 또 하나는 비야디를 보셔야 되는 것은, 비야디는 일종의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었지만 대단히 전기차에 특화된 기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레가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혁신이 이 수직 계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야디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직접 만듭니다. 비야디는 직접 만들고 LFP 배터리를 이제 쓰는 기업인데, LFP 배터리도 성능을 개선을 해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든 무슨 배터리든 다 배터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셀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건전지하고 동그란 게 연결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잖아요. 네네. 빈틈이 생기니까 그 건전지를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얇은 철판에다가 꽉 이 건전지 들어간 걸 채워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밀도가 좋아지는. 네. 그걸 직접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비야디의 특정한 모델은 유리하고 타이어 외에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요. 다 수직 만든다라는 계열을 것은 많이 한다. 수직 계열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혁신들을 전기차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차 업체하고는 다르게 지금 쫓아오는 거고, 저는 이런 경쟁은 좋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게 그래도 그나마 경쟁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경쟁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테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2024년에서는 판매 대수에서는 저는 비야디의 추격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이미 비야디의 매출의 약 30%가 이미 해외에서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우선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지 특히 태국 이런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미 쪽으로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 유럽에서 자꾸 이제 관세를 하려다 보니까 헝가리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야디를 좀 우습게 볼 필요가 없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단히 기술적인 수준에서나 자동차의 완성도에 있어서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에 있어서도 대단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테슬라와 비야디가 서로에게 멍군과 장군을 두는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024년에도 비야디의 판매량 1위는 유지될 수 있다. 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번에 비야디하고 테슬라 경쟁하는 얘기 자세히 한번 한번 여쭐게요, 하나하나 제가 모델별로 보면서 네네네. 장점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 스마트폰과 AI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좀 아까 우리 애플하고 갤럭시 경쟁하는 얘기 이정환 대표하고 한참 했는데 뭐 갤럭시 쪽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뭐 다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2021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이 2022년에 비해서 2021년이 적고 2022년이 더 적고 2023년도 적어요. 그런데 4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서 턴어라운드 좀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성장률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시장으로도 좀 사이즈를 키울까 할 때 지금까지 경쟁했던 것은 카메라 하나 더 달고 2개에서 3개 달고 막 3개에서 좀 이거를 뭐 4개로 달고 이것을 고성능화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미 너무 좋으니 더 좋을 수 없다. 뭐 또 아무리 15가 아이폰 15가 나와도 14에서 큰 차이 못 느끼겠고 갤럭시 23에서 22에서 23 나와도 큰 차이 못 내겠으니까 요번에 이제 1월 17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거를 공개하겠다. 근데 이것은 키워드를 던졌어요. 언론에다가. 이거는 AI 폰이다. S24는? 네, S24는 AI 폰이다. 그래서 AI 폰이라고 하는 AI 경쟁으로 스마트폰 경쟁 구도를 바꾸겠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포문을 연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는 아직도 갤럭시 23 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쓰니 나는 AI 폰 써. 그럼 사람들이 갈아타고 싶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스마트폰은 그냥 폰이고 내 건 AI 폰이야. AI 폰이야. 이러한 부분에서의 구별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저의 판단으로는 아이폰 특정 모델까지만 AI 폰 기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모델까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번에 가을에 나올 아이폰 16만이 아니라 작년에 나온 15 정도까지는 네네. AI 기능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둬서 14나 13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자극제로서 AI 폰을 들고 나올 거고 OS 업데이트 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OS 업데이트도 필요하지만 OS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AI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애플은 분명히 AI 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삼성전자도 파악했을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12월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AI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좀 이따 설명드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를 이제 두고 이제는 시리라든지 빅스비가 성숙해지는 단계, 철없었던 아이들의 단계에서 성숙해지는 단계로 갈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테슬라 때 한번 얘기를 했던데 제가 엔드-투-엔드 AI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인간이 짜놓은 프로그램에다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눈으로 보는 사물,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시해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사실 빅스비나 시리나 여러분들 보면은 완전한 A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엑셀로, 심지어는 엑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한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을 어떻게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답변을 준다.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날씨 정보에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다 전달한다. 이렇게 인간이 짜는 코드고 어떤 AI만 있냐면 인간의 소리를 인지하는 저 사람이 질문이 이거구나. 그럼 질문은 이런 거고 이 질문 카테고리 없으면 잘 모르겠다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리나 빅스비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챗GPT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답을 추론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기본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데이터를 물어본다는 이런 경우는 아니고서. 근데 지금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삼성도 가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가우스라는 이름을 쓸까라고 생각했더니 갤럭시 AI로 AI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해외 언론 보도에서는 삼성이 지금 뭐라고 또 답변을 했냐면 갤럭시 AI만 작동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진영이니까 또 구글 걸 갖다 쓸 수도 있다. 네, 갖다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가우스가 그렇게 퍼펙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구글하고도 협력을 왜냐하면 가장 큰 시장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구글이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먼저 포문을 열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많은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또한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2024년에 스마트폰 시장의 키워드는 AI 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AI 폰이라고 하면 뭔가요? 챗GPT가 하는 걸 폰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AI는 저희가 챗GPT 질문하면 챗GPT가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답을 만들어 갖고 다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물어보던 데스크탑에서 물어보던 이걸 클라우드 AI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 AI. 클라우드에 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네네. 온 디바이스라는 거는 답을 여기서 생성하는 겁니다. 아,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라는 거죠? 것은 그러니까 AI 폰이라는 건 것은- 온디바이스 AI. 예,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이 안에 답을 있어요. 이 안에 이 답도 아. 여기서 찾는다는 거니까 답 찾는 속도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챗GPT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물어보면은 네. 그게 쭉 타고 가서 어느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에 가가지고 그리고 막 답을 찾아갖고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니까 오래 걸리는데 네, 네. 이 안에 AI가 아예 심어져 있으니까 스마트폰 네. 안에 물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걸 이제 삼성이 내놓는다.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통역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 물론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러니까 100% 온 디바이스는 아니고 네네네. 다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퍼센트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볼 때 한 80% 90%는 온 디바이스. 네네네. 20% 정도는 그래도 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기 데이터 센터 갔다 오는 이런 건 있을 거고요. 통역을 이번에 삼성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느꼈지만 번역 잘하잖아요. 네네. 번역도 잘하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영어로도 얘기해주고 일본어로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네. 이 언어적 장점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삼성이 지금 서비스의 피처로서 어떤 특징으로서 이제 언론에 공개한 거는 통역 AI가 들어가게 된다. 통역 AI. 예, 그래서 저쪽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한국말로 들리게 되고 아. 나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영어로 들리게 되는. 전화할 때 그냥 네. 한국말로 미국 사람한테 전화하면 바로 영어로 저쪽으로 그렇죠. 들린다. 네. 이거는 그것이 완전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에러 없이 네. 장애 없이 작동될지는 저희도 시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지금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특장점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는 통역 AI가 나오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움이 많이 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뭐 혹시 개인적으로 뭐 미국에 전화를 하셔서 뭐 따질 일이 있다거나 뭐 애플에 항의를 하고 싶다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또는 여행을 가셔서 이런 통역을 전화로 한다는 것은 통역 기본 앱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행에 가셔서 식당에서 뭘 주문하거나 물건을 사신다거나 또는 뭐 그쪽에 뭐 세관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답답한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당연하게 AI 폰이 있는 사람이 여행할 때와 AI 폰이 아닌 사람이 여행할 때는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완전 겁니다. 다르겠는데요, 진짜? 네,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상대가 네. 안 되겠는데. 네네. 그리고 요즘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여행까지 안 가더라도. 네네. 근데 해외 직구했는데 이상한 물건이 왔어요. 그럼 항의 메일 써야 되는데 네. 그거를 영어나 중국어로 쓰려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걸로 근데- 막 보내도 되고. 네, 근데 AI 폰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영어로 요즘 이메일 쓸 때는 챗GPT한테 나 이런 말 쓸 건데 이메일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에게 우리가 하기 위한 일종의 컴퓨터의 언어예요. 네. 기계의 언어잖아요. 기계의 언어고 우리가 뭔가를 터치한다는 것도 그 기계를 부르는 기계의 언어를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AI가 장점이 뭐냐면 거대 언어 모델 AI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통역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언어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컴퓨터도 언어 체계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네. 언어 체계인데 네. 컴퓨터가 하는 언어와 인간의 언어에도 통역은 AI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메일을 열어서 네. 거기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줘. 아. 라고 하면은 굳이 제가 이메일 계정을 갖다가 앱을 갖다가 터치하고 그 사람에게서 누구 보낼 사람을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친구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것을 다 A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네. 여기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정수 박사님한테 내일 방송 출연 좀 요청하는 그 메일 좀 써줘. 네, 그러면 들어가는 보낸다는 거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건 그러니까 이런 진짜. 식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앱들과 네네. 통역을 AI가 담당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들마다 다 또 사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내가 가가지고 막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해야 되는 싹 없어지고 말로 네. 뭐 하나 해줘.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다가
여기 가다가 뭘 좀 예를 들면 뭐 선물을 깜빡했어. 네네. 와인 한 병 사가야 되겠는데 그럼 와인집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이나 또는 네이버 앱이나 뭐 구글 앱을 쳐서 와인집 하나 찾아야 되고 와인집도 가능하면 가는 길에 있어야 되고 평가도 좀 봐가지고 가격이 저렴한지 뭐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 이런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거는 차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많은 손가락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 진짜 약속 잡고 밥집 뭐 찾아보는 거 이거 진짜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것도 다 엄청난 손가락에 이 손노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AI가 대신해 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앱과 AI가 저와 이용자와의 통역을 담당해 주는 거니까. 나는 우리 지금 형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형네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형네 집의 목적지가 어느 동네인지 AI가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알고 있죠, 그거는. 네, 자, 물어보죠. 거기 중간에 있는 와인집 리스트를 한 5개 정도 찾아봐.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한 얼마 정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를 사가고 싶으니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좀 적절하게 파고 있는 와인집을 추천해주고 거기를 경유주로 입력을 해놔. 그러면 거기 경유지를 들렸다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운전도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AI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앱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다. 그리고 원래는 정해져 있는 그 방식, 터치와 입력. 게 어떤 방식을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이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AI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새로 내놓은 아이폰 16, 아이폰 네. 16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신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앱들이 우선 처음부터 AI폰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앱들이 다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니고 네. 이걸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을 AI가 작동시키게 하겠다. 애플 뮤직. 네, 애플 뮤직이라는 앱이 뭐 사실은 이제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멜론과 같은 서비스죠. 스트리밍 네. 음악 서비스인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자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앱들은 그런 AI에게 연동을 시키겠다고 이미 애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뭐 마찬가지로 특정한 뭐 메일 앱이라든지 특정한 문자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연동을 시키고 인공지능에 연동시킬 수 있는 앱들이 하나씩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2024년, 2025년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소외된 앱들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쪽 개발 진영에서도 AI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정환 대표하고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약간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났을 때 누가 들고 말로 메시지 보내는 거 한번 보고 나면은 나도 바꾸고 싶어질 것 같아요. 내 거 만약에 그거 수용 못 한다고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뭐 외신을 통해서 조금 보셨지만 휴메인이라는 기업에서 AI 핀이라는 서비스를 요즘에 출시를 했어요. 네. 한 요만한 네모난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이거는 챗GPT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 전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얘가 스크린을 비춰줘서 누가 온 문자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것의 기본적인 접근법에서는 저는 되게 좋았다, 참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애플 출신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뭐냐면 AI가 작동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근데 AI폰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AI가 서포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앱들을 훨씬 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통역도 해주고 묻는 말에 시리나 빅스비처럼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이건 기본 사양이고 기본 사양인데 훨씬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린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앱들을 이 AI가 작동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말 진짜 일리가 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옛날에 PDA라는 기계가 있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수첩 기능을 대신해주고 메모도 되고 전화번호도 되고 그런 기계였는데 망했어요. 아주 좋은 기계였는데 저는 사서 써보기도 했는데 망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다 대체하는데 얘는 처음에 내놓을 때 이건 전화기예요 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선전화는 다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선전화도 쓰게 되고 스마트폰도 사게 되고 샀는데 수첩도 돼. 달력도 돼. 이렇게 되니까 바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AI 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성장하게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AI폰과 AI폰이 아닌 것이 구별될 거고 사람들이 저건 마치 앱이 없는 스마트폰과 앱이 있는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러한 트렌드가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지금 AI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다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 친구가 통역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스마트폰에만 이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AI 냉장고
또는 뭐 AI 자동차 모든 기기가 모든 그럴 수가 기계에 있겠네요. 대해서 이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원래는 정해져 있는 이렇게 해야만 AI가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거를 그 작동을 대신해서 작동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가전 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가전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핸드폰 딱 열고 네. 냉장고에 우유 떨어지면은 저기 저 쿠팡에다가 우유 주문 좀 해. 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거는 당장 1, 2년 아니지만 2, 3년에는 꼭 될 거라고 보고요.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이니까 저는 냉장고 한테 연락해서 그 소주나 예를 들면 술 뭐 화이트 와인이나 이거 좀 더 차갑게 좀 만들어 놓으라 그래. 온도를 그래서 조절해서? 그러면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디바이스 간의 어떠한 연결도 AI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역사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계 언어들까지도 연결시켜주고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스마트폰 시장이 커갈지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 가전 제품의 어떤 큰 변화들도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우리가 모든 것들도 지금에 있던 철없던 AI의 어떤 단순한 수준의 AI에서 되게 지능화된 고도화된 AI들이 진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타하고 틱톡도 보니까 다 AI 도입해가지고 네. 뭔가 그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것들 내놓는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데는 또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OS를 갖고 있거나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 메타라든지 틱톡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도 어떻게 이거를 자기네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DM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제가 AI랑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그림 그려줘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뭐 단톡방에도 얘가 들어가서 네네. 단톡방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징 서비스에 다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한국어도 여러분들 뭐 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곧 준비된다고 하면서 한국말로 다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곧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징을 할 때도 흔히 말하는 톡을 할 때도 이제는 AI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 그것이 2024년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또한 변화가 될 거고 여기에 아마 카카오톡도 지금 시작을 할 거예요. 카카오톡도 여러분 설정에서 실험실이라는 거를 어렵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 실험실에 가서 내 실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이 만든 AI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읽지 않은 문자가 톡이 한 250개다. 네네.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줘. 그러면은 얘가 그걸 다 요약해줘요. 지금도 돼요? 그거? 네, 그게 지금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참여해야만. 실험실에 참여해서. 네, 실험실에 참여해야만 네네. 그래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잘 되면 더욱더 대중화시키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나씩 집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논쟁이 좀 되고 있지만 틱톡에 이제 모회사가 이제 바이트댄스라고 해서 중국의 기업이고 여기는 AI가 워낙 발전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같은 AI는 아니지만 우선 틱톡의 이 추천하는 방식이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진화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인공지능이죠. 네네. 여기에 맞춰서 바이트댄스가 지금 생성 AI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픈 AI의 기술을 조금 훔쳤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외신에서는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바이트댄스도 곧 내놓을 거라고 하고 그것을 틱톡에다가 완전히 결합을 시키겠다. 이미 조금의 어떤 인공지능적인 기술들은 있어요. 요즘 많이 사람들이 찍고 있는 게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네네네. 프로필 사진 뭐 스노우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하는데 틱톡에서도 해주거든요. 제 사진 한 8개 올리면 갑자기 30대 강정수로 제가 탄생하고 나 저렇게 성형하고 싶은 강정수로 탄생하고 이런 거 요즘 대단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인데 못 들어보셨죠? 네, 저는 못 해봤습니다. 폭발적으로 인기예요. 틱톡 네, 시작해야겠네요. 근데 아니 틱톡뿐만 아니라 스노우에서도 해주고 스노우에서? 그 국내 서비스는 스노우죠. 얘도 해주고 사실은 그런 걸 해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해볼 게 너무 많아요. 네, 이 프로필 사진을 해서 인공지능이 저를 2D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뭘 약속하고 있냐면 허그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우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줄게.
네네. 너의 동영상을 짧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페이스 아이디 만들 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찍듯이 네네. 카메라로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주면 네. 너의 사진을 찍어서 너가 이렇게 멋진 몸과 얼굴을 가진 강정스러워서 산생해서 제가 시리아 부르면 그 친구가 나타나서 왜 불렀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고 네. 그리고 저의 스타일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을 수 있고 뭐 이러한 뭐 아바타죠 일종의 되게 3D 아바타가 저의 실물과 거의 100% 유사한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 뭐 이런 건 이제 재미삼아서 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이렇게 지금 서비스 부분들이 AI와 결합되면서 되게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기업 모드로 들어가서 네. 경쟁 구도를 한번 네.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 폰이라는 게 나와서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다시 기기 대체 수요를 만들어내서 한번 폭발적으로 네.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AI 폰이 나타나서 대체하면서 네. 성장시킬 것이다. 근데 그 안의 경쟁은 크게 보면 기기 경쟁, 네.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서비스에서의 경쟁. 그렇죠. 여기서 메타와 틱톡과 구글과 카카오톡 또 오늘 말씀 안 하셨지만 네이버가 또 네. 하이퍼클로바라고 내놓고 네. 있는데 여기서 또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측에 그러니까 두 충의 경쟁이 있다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상에서의 AI가 결합하면서 AI가 편의성인데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AI 폰을 내놓는데 애플은 아이메시지 아까 전에 이정환 대표님도 네네. 얘기하셨지만 아이메시지 요즘 젊은 분들 대단히 많이 쓰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아이메시지로 안 하면 좀 왕따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10대나 네네. 20대들 같은 경우는. 그럼 아이메시지에도 당연히 AI를 집어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메타도 지금 메신저에다가 AI를 집어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메타 AI가 들어가 있는 메신저라든지 인스타그램 DM을 더 좋아할 것이냐, 왓츠앱을 더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애플의 AI가 들어가 있는 아이메시지를 더 좋아할 것이냐. 서비스 간의 경쟁도 어마어마한 대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AI 폰으로 바꾸면 애플이나 삼성을 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OS 갖고 있는 팀이랑 디바이스 갖고 있는 팀이 좀 더 우위에 지낼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위기가 어디서 닥치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아, 그러네요. 카카오톡은 아직까지 AI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고, 근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 쓰기에 야 이거 메타 AI가 들어간 메신저하고 DM하고 이거 짱 좋아 라고 사람들이 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애플에 있는 아이메시지가 더 좋네.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 간의 경쟁도 대단히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설립 이래로 가장 큰 경쟁 상대를 좀 만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이퍼클로바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4.0에는 챗GPT 4.0에는 좀 미달하는 수준인 거거든요. 네네. 이 챗GPT 4.0 뭐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붙일 만한 서비스가 마땅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AI를 라인에다 붙일 거예요. 네. 똑같이 카카오톡에 붙이는 거랑 똑같죠. 근데 라인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본에선 1위죠, 라인. 네, 라인이 1위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를 진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라인을 가지고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AI와 결합된 메시징 서비스를 네이버는 구축을 할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검색 서비스 Q라고 해서 내놨는데요. 뭐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구글에서 이 검색하시면 흔히 말하는 제너러티브 서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맞아요. 답 다 찾아주잖아요. 맞아요. 정리를 해주죠. 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잖아요. 네. 검색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도 의미 있는 검색의 AI 부분에 한 축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네이버 쇼핑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AI가 결합되면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판매자들이 물건을 올릴 때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몇 개 적어서 올리면 AI가 훨씬 멋진 문장으로 만들어줘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뭐 기능들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AI를 쓸 거라고는 보지만 네이버의 대중적인 파괴력을 가질 만한 특정한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검색 서비스 점점 위축되고 있고 검색 서비스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품질도 사실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문제는 라인을 제외한다라면
특별하게 AI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부분이 없다라는 접점이 없다라는 것이 네이버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삼성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정리를 네, 할 수가 네, 네, 있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네. 잘 되면 좋겠는데 기업 경쟁을 이건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네.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오늘 그 AI 폰의 시대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AI 시대 이렇게 마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월 4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다시 찾아주셔서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